안녕하십니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2월 새롭게 되어서 2021년 임용 합격을 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눠드리진 않았지만 별거 없거든요. 제가 항상 캐치프레이즈로 삼는 것이 Compact Primary Education of C1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등교육과정이라고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가져가려고 저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1, 2월 교재도 가장 간단하게 딱 두 권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강론 교재도 서머리라고 해서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요약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등이나 또는 뭐 의사고시, 변호사 시험과 같이 막 몇십 대 1 되는 시험이라면 서머리로 공부해서는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위 몇 %만 붙는 시험에서는 서머리로 또는 컴팩트하게 공부해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 시험은 다 아시다시피 몇 대 1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미달도 되고, 따라서 꽈락만 넘기면 합격하는 곳도 있고, 많이 경쟁률이 높아봤자 3대 1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서는 물론 3대 1 정도 되는 데서는 좀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1점 몇 대 1 되는 데서는 아주 컴팩트한 것만 가지고 꽈락을 일단 넘기고 자신의 이제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시험 문제를 잘 분석해서 하다 보면 어느새 그냥 합격인 것입니다.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최적화되게 최소한의 공부로 최대 효과는 역시 이제 합격이니까 저는 효율성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는 디립다 이만큼 공부해가지고 합격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요것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 2차 준비하는 여러분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검증받은 그런 프로세스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부터 수업이 진행됩니다. 일단 전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보시면 1, 2월에 교육과정 이론반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되게 큰 문서가 있습니다. 아주 제너럴하고 되게 추상적인 진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실과에 막 뜨기질 하는 것까지 나오면 되게 실제적인 것이라서 되게 유격이 큽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교육과정 이론반이라고 해서 교육과정과 지도서 총론에 있는 좀 더 추상적인 내용, 그다음에 교과 교육론 이런 내용들을 1, 2월에 다뤄서 베이스를 깝니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얘기, 조금 더 기본이 되는 얘기, 제너럴한 것들을 깔게 되죠. 그 다음에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교육과정 강론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 12개 학년군의 학기가 있는데 그 학기에 따라서 강론 지도서가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국수사과 도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검정 지도서 교과서 체제라서 교과서의 내용도 엄청 많은데 그 내용을 다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공통적인 것, 시험에 나온 것, 그다음에 시험에 나올 것들을 정리해서 서머리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이 모두 걸리고요. 저희가 과목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1월부터 7월까지 공부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쌓여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인풋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웃풋입니다. 이제 8월, 9월에는 최근 8개년 기출 문제를 풀면서 제가 미리 이제 그 순서를 공지하게 되면 기출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봅니다. 옆에 답은 있지만 주관식이다 보니까 옆에 답이 있어도 가리고 풀어보면 풀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본 다음에 답과 차이점을 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다음에 해설을 들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시험 문제의 패턴이 8년 동안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앞으로 시험 문제는 무엇이 나올까? 전에 시험에서는 여기 나왔는데 똑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나왔던 적도 있고 그 옆에 이웃한 것들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느 범위까지 공부할 것인지를 찾아냅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월, 11월에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이제 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 2월은 교육과정 이론반이라서 교육과정과 지도서 총론과 교과 교육론을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매주 화요일 2시부터 6시 또는 두 과목을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7시 정도까지 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밥 먹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작년에는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올해는 설도 화요일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 교재는 다 아시다시피 지도서 길라잡이 A, B 하게 되고 참고자료 필요시 배부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현재 1강 1월 7일 오늘 7일 맞나? 국어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국어 같이 공부하게 되고요. 국어가 되게 어려운 과목입니다. 지도서 중에서도 제일 분량이 많고 다루기도 되게 어렵고 근데 먼저 하는 이유는 시작이 반인데 시작한 다음에 국어가 또 반이에요. 교육과정에. 그래서 다 반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올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근 임용고사에서 나온 여기에 기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책의 이제 특징이 날개가 있어서 날개에 기출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한번 쓱 살펴보고 다음에 교과 교육론과 지도서 총론을 살펴보면서 기출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요소 다음에 앞으로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나 교육과정 다음에 지도서 총론 교과 교육론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어서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두 번째 추 수학, 사회, 과학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모두 40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반은 지나가고 것이고 밑에 기타 등등이죠. 총론, 통합, 창체, 안전한 생활, 도덕까지 합해서 한 주 내에 다 보게 되고 그다음에 6강 실과 체육, 7강 미술, 음악, 8강 영어. 영어는 왜 한 과목이냐? 다른 것들은 9점이니까 한 과목, 11점이니까 한 과목인데 얘는 7점인데도 얘는 강론이 따로 없습니다. 영어 교과는 강론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고 강론은 준비할 수 없는 것이고 수업 상황은 그냥 영어로 해석해서 푸는 것이라서 1, 2월 영어 요 수업을 들으면 그냥 모두 7점을 다 맞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영어 원서에서 나오는 이번에도 가로치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콜로케이션이니 뭐 청크니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이제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루에 걸쳐서 1년 해먹을 거 다 해먹는다. 그러니까는 되게 좋죠. 아주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또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영어 테스트 전공한 건 아시죠? 제가 원래 그 영어 좀 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 그다음에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끔 맨 끝에 만들어 드리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전체 플랜은 그렇고 여기 이제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1, 2월에는 지도서 길라잡이를 그냥 쓰고요. 3, 7월에는 그냥 강론 서머리 그냥 보게 됩니다. 강론 서머리도 다 교재에 있는데 교재를 그러니까 지도서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작년에는 교과서와 지도서가 새로 나오는 해였습니다. 5, 6학년군. 근데 작년에 이제 새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서머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는 서머리도 딱 2권이었거든요. A, B. 근데 이번에는 사회하고 과학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아마 책을 분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머리는 그래서 3권 정도 될 것입니다. 서머리 A-1, 뭐 A-2, 그다음에 B 해가지고 B는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총론부터 영어 전까지 미술까지 쭉 해서 이제 한 권이고 되게 얇고요. 그다음에 아마 국어하고 사회 합치고 수학하고 과학 합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페이지 상으로.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딱 5권. 그러니까 기도서 길라잡이 A, B 2권, 이쪽 강론 서머리 3권. 또는 혹시라도 모르면 4권이 될 수 있는데 그것만 사게 되면 이제 1년 공부할 것이 다 된다. 지도서 따로 살 필요가 없다. 다만 수학의 경우 차시 내용이 좀 중요한데 차시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수학의 경우만 지도서를 좀 봅니다. 근데 직강생인 경우는 제가 지도서를 다 프린트 해드려요. 이렇게 축세본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지도서를 지금 살까 말까 하는 사람은 다 안 사도 된다. 직강이 나올 거면. 근데 인강임은 스크린으로 보기 되게 힘들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만 사라. 과학도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다 정리가 되겠죠.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영어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안전한 생활 통합교과는 강론 내용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1, 2월 강의만 있고 여기에서 다 점수가 나갑니다. 총론, 창체, 안전한 생활 통합교과 다 합하면 또 이게 7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4점은 이번 1, 2월에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각설하고. 이번 교재입니다. 국수사과만 이렇게 나오고요. 책에 머릿말이 있습니다.
이 교재는 초등교육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물음,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길라잡이라고 했는데 별 내용 아니고요. 국가교육과정이 내셔널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고시가 됩니다. 2015년에 고시가 됐고요.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러이러한 내용, 컨텐츠를 다루세요라고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왓에 따라서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죠. 그렇죠?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고 교과서에 따라서 지도서를 개발하면 지도서를 가지고 교사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서 개발을 왜 하느냐? 이 왓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를 이제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대학 교수님들은 이거를 가르치세요 지정을 해주고 교사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가서는 네가 알아서 가르치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도서에 대략적으로 놓고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교사인 것이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란 선언적인 왓의 지식을 how로 실제적인 절차적인 지식으로 바꾸는 실행자가 되겠습니다. practitioner. 그런데 그냥 주어진 대로 가르치라고 하면 사람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삐딱하게 근데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라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그것은 공산주의죠. 여기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가르쳐야 될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선정될 것이고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것, 영교육과정이나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 얘네들은 왜 배제가 됐을까?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거는 직접 교수명을 쓰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문제 해결 수업명을 쓰라는데 왜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지 이런 의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들의 대답을 교과 교육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과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과 하면 그 과목은 왓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가르치는 방법론, 교수법은 how라고 하는데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교과 교육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 교육론을 공부한다,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 셋을 다 공부하는 겁니다. 왜 가르쳐야 되며 무엇을 가르쳐야 되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시험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됩니다. 교사 역할이라면 what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실행을 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how가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how는 1차뿐만 아니라 어디서 보게 되죠? 2차에서 보게 되잖아요. 아, 지금 수업 실현을 잘하고 있는지, 얘가 이제 말을 잘해가지고 애들을 잘 이끌 수 있는지 보기 때문에 how를 원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교사 시험인데 1차에서는 how를 하게 되면 좀 벌어져요. 정답의 범위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what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기본 전체 1, 2차를 합치면 how를 더 많이 봐야 되는데 교사 시험에서는 how를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실제로 1차 시험에서만 보면 교육과정에 있는 빈칸 빵꾸 들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게 뭐 이렇게 다음에 교과교육 단계가 뭐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거니까 좀 어렵죠. 교사를 잘할 선생님들, 즉 역량이 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애들을 잘 이끌고 유머러스하고 되게 밝고 그런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국가교육과정을 암기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암기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암기하는 것을 그냥 드립대 암기하면 너무 방대한 양입니다. 괄호치기. 그래서 얘를 일맥상통하는 것, 이게 뒤에 그런 내용이 국어과에도 반영되고 수학과에도 반영되고 사회과에도 반영되는구나. 좀 이해를 하면 외우는 게 조금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외우는 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자료를 받아요. 그러면 뭔가 뿌듯하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실제적으로 잘 쓸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료가 많다고 해서 많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음에 그러면 서머리 된 자료를 잘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 잘 말할 수 있고 시험에 쓸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얘가 왜 이렇게 서머리가 됐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개연성을 찾고 필연성을 찾는 연습을 해야지 암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하지만 암기는 암기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방대한 양을 줄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꼭 외워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환상을 가지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강사도 외우는 거를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외우는 것 제가 좀 더 쉽게 해줄게요. 다른 강사님들보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why와 how와 what을 다 공부하게 될 텐데, 근데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푸는 100점 맞는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다 아시다시피 반보다 조금 더 많이 맞으면 대충 합격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감각적으로 답은 이거겠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감각이요.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 습관화가 되면. 근데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무서운 게,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뭘 해서 빠삭하게 강사처럼 또는 국어과 교수님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걸 쓰면 답이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오래 생길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고 3월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따라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 이런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5월이 되면, 다음에 한 6월 되면 전체 지도서 한번 딱 봤으니까 머릿속에 완전 체계화 돼가지고 이제는 연습 조금만 하고 나가면 아주 명쾌하게 팍 쓰고 시험장에서 나오면 나는 점수 딱 받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무모한 짓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모르겠어. 끝까지. 뭔가 외워도 자꾸 지워지고 외워도 지워지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없어지다가 불안한데 가서 시험을 받고 좀 찜찜한데 그래도 붙었다고 하네. 또 시험 봐서 2차도 또 확실한 게 뭐가 없는데 또 시험 보고 나면 붙었다고 하네 라고 해서 이제 합격 통지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9년에 이제 시험을 봤거든요. 제가 나이는 많지만 원래 대학교에서는 몇 학번이었냐면 제가 원래 92학번이었어요. 1992년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교대에 들어갔습니다. 05학번으로. 05학번이니까 공구전도에 시험 봤겠죠. 공구전도에 1, 2, 3차까지 다 했던 시험이었어요. 그때만 1, 2, 3차가 이제 생겼던 거죠. 근데 이때 제가 충북에 이제 해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원래 집은 인천인데 인천 수도권 못 쓰고 충북을 썼는데 충북에서 제가 수석을 했어요. 수석을 했으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1차도 수석을 하고 2차 합해서도 수석을 했어. 근데 나는 항상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당일날에도 내가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저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수석하는 사람 정도면 머릿속에 아주 명쾌해가지고 이 시험 별거 아니야. 이게 답이야.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석하는 사람도 그런데 그냥 합격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명쾌하게 머릿속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냥 공부하고 어려워도 공부하고 공부하는데도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저는 특히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공부를 했고 애가 벌써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09년도 졸업하기 전에 애가 벌써 3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돈을 정말 벌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들처럼 슬럼프 있었죠. 공부 안 되는 점 당연히 있겠죠. 공부하다가 막 그저께 본 걸 왜 내가 못 외우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공부했어요. 나는 또 나이도 많고 애도 딸려있고 하니까 계속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어서 계속 공부하다가 뭔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합격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공부하는 게 지금 공부 안 하던 사람이나 뭐 했던 사람이나 상관없이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중간에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을 위해서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냥 딴 생각하더라도 앉아있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지고 카페 잠깐 보려고 하다가 어디로 삼천포로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와가지고 그냥 책 한번 보고 그냥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 습관이 감각으로 남아서 시험 문제에서는 모르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근데 찍으면 맞을 수 있도록 주관식을 또 찍으면 그렇죠? 찍어도 맞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시험이 객관식 문제라면 출력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필요 없겠지만 우리 주관식이기 때문에 출력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필요한데 출력하는 것도 다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월부터 크게 강조 아닌 강조를 하게 됐는데 그냥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라. 그것이 질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순공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체육과에서 따와가지고 ALTP 몇 시간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공부하기만 하면 된다.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 외우지 못했더라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냥 하루에 정해서 몇 시간 공부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믿고 오시면.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자, 교육과정 A는 국수사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어과 항상 0번 챕터가 교육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교육과정. 수학과도 0번이 교육과정이고, 다음에 도덕과도 0번이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에게 이거를 가르치세요라고 선언적인 문서인데, 교육과정도 이제 체계가 있겠죠. 그냥 가르치는 걸 이렇게 나열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가열한 걸 나열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수 요목이라고 하죠. 교수 요목기는 옛날에 지났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복사했었는지 교육 역사 시간에 배웠죠. 어느 나라? 미국. 그것도 미국은 내셔널이 아니기 때문에 콜로라도 주에 있는 교수 요목을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이대로 그냥 가르쳤단 말이지. 얼마나 미개한 그런 시기였네 말이죠. 그냥 대영 제국 뭐 나라도 아니고 미국 전체 그 교육과정도 아니고 한 주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와서 순서대로 뭔가를 가르치는 거. 그걸 실러버스 교수 요목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나열한 거 말고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더 중시하고 우리의 목표 수준은 무엇이고 다음에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까지 다 요약해 놓은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살펴볼 것이고, 다음에 수업 모형. 어느 교과든지 이게 how에 대한 엄청난 답입니다. how.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차시 수업을 이끌고 또는 한 단원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을 집대성해 놓고 체계화해 놓은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교과 교육론의 꽃이라고 하면 수업 모형인 것이죠. 각 과목마다 뭐 10개, 5개, 4개 정도의 수업 모형이 있어서 그 수업 모형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수업 모형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달달 외워가지고 내봤자 변별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면 how에 대한 엄청난 답이니까. 각 과목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 요소가 나옵니다. 수학과라면 5개 영역이 있는 건 아시죠? 수와 연산, 그렇죠? 그다음에 측정도 있고 도형도 있고 뭐 그런 요소들을 이제 공부할 텐데, 과학과라면 뭐 물질 또는 생명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도덕과라면 여러 영역에 대해서 내용을 공부할 텐데, 국어과라면 이제 기본적인 언어지도, 그다음에 문법지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얘네가 이제 5개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이따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영역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언어지도 말고 문법지도부터.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 교육과정에서는 영역이 듣기 말하기부터 언급이 되거든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언급되는데 왜 문법을 먼저 했느냐? 문법 지도가 언어 지도와 되게 연결돼 있고, 문법 지도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또 많이 나오고 단일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먼저 빼서 집어넣은 것이고, 맨 끝에 지도서 총론. 있는 과목이 있고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지도서 총론에서는 여기 있는 보통의 내용이 교과 교육론의 내용인데, 교과 교육론의 내용이 지도서 총론에 총론이나 부록에 실려 있는 과목도 있고, 그냥 여러분 박이정 출판사에서 나온 뭐 국어과 교재 연구, 국어과 교사학습 방법론 이런 책으로 따로 있어가지고 지도서에서 다루지 않는 과목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지도서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과 교육론 또는 지도서 총론 이외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지도서 총론 자체에 특수하게 들어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요번 지도서 개발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요번 지도서 개발에 따라서 차시가 이렇게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한두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교과 교육론의 내용을 공부하게 된다. 나중에 3, 4, 5, 6, 7, 8에는 교과 내용학이라는 걸 공부한다. 사람들은 이거를 총론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강론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총론은 좀 더 이론적인 것이니까. 근데 여기 총론과 지도서 총론은 또 다른 용어입니다. 알겠죠? 총론은 지도서 총론의 내용을 포함해서 교과 교육론 내용 전체를 총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교육과정에서 과목 말고 전체적인 포맷을 다루는 것을 또 총론이라고 하고, 총론이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는 총론과 강론을 배우게 될 텐데 1, 2월은 총론을 배우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이제 영영장부터 보게 됩니다. 2015 교육과정.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교육과정이 되게 생경하게 될 텐데,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문서는 총론부터 국수, 사과, 음미, 채도, 실까지 다 빼가지고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거를 과목별로 쪼개서 과목별 교과 교론 앞에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영영장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총론을 다룬다고 하면 여러 교과, 국어부터 영어까지의 모든 교과 위에 있는 것이 지도서 말고 교육과정의 총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총론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배우게 될 교과에 있는 총론과 이제 교과의 교육과정의 구성과 아이덴티컬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더 공부할 내용은 총론보다는 강론에 있는 교과별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별 교육과정의 가장 전형적인 스탠다드한 예가 국어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를 살펴보면 다른 교과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교과의 교육과정의 체계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5주차 때 총론을 보게 되면, 총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뻗어 나가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네 가지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격, 그다음에 목표, 그다음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그다음에 페이지 수를 쭉 넘겨서 이 세 번째가 엄청나게 많고요. 페이지 수준 넘겨서 40쪽에 보면 교사학습 및 평가의 방향,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 4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것이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입니다. 교과 교육과정, 한 교과, 국어과 교육과정, 모든 교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성격, 목표, 내용체계, 성취 기준. 분량상으로 보면 얘가 보통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분량입니다. 한 페이지, 2페이지 분량. 별거 없죠? 여기 보시다시피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이잖아요. 목표는 반 페이지 분량.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서 내용 체계는 보통 한 페이지 분량이고, 성취 기준은 100페이지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엄청나게 많죠? 특히 국어과가 제일 많아요. 그걸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 외우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짧게 볼 것인지. 뭐 짧은 교과도 있습니다. 뭐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교과도 있고. 그러니까 고사성 평가 평양, 얘도 한 페이지, 얘도 한 페이지. 시험 문제에서는 얘하고 얘는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08년도 이전에는 성격, 목표에 가로치기 해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여기 2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2개. 근데 과목마다 여기를 많이 내는 곳, 여기를 많이 내는 곳, 여기를 많이 내는 곳, 여기를 많이 내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배울 수학은 요거 되게 중시해요. 여기 한 페이지 되는 교사학습의 방향을 가로치기 해가지고 문제를 되게 많이 냅니다. 국어과 같은 경우는 내용 체계는 잘 안 나오고 성취 기준에서 가끔가다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얘네보다는 뒤에 나오는 이제 언어지도, 문학지도 또는 수업 모형 이런 데서 더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도덕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에서도 물어보고요. 실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내용이 틀립니다. 이름상으로 먼저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 성격은 왜 우리가 이 교과를 공부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Y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Y. 왜 공부해야 되지? 국어 교과는 왜 존재해야 되지? 국어 교과를 공부하면 뭐가 좋지? 뭐가 좋냐면 이런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답입니다. 목표는 어떤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지, 맨 마지막에 내용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목표 체계, 왓을 좀 더 상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학년 때는 뭘 가르치고 3, 4학년 때 뭘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취 기준은 또 내용 체계를 이렇게 세분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얘네 셋은
똑같습니다. 목표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내용 체계를 만들고 내용 체계를 하나하나 문장으로 만든 것이 성취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what. 얘는요. how. 어떻게 가르치고 아이들은 배우게 되고 그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 그래서 why, what, how에 대한 요소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를 왜 가르쳐야 되는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국어는 뭐 어떤 교육과정 개편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을 그런 교과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문단은 국어과가 왜 있어야 되는지 국어과에 대한 당위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 아직 앞으로도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초중고 공통과목 국어가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 밑줄. 학습자는 국어의 학습을 통해 국어가 추구하는 역량인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부터 자기 성찰 개방 역량까지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6대 교과 역량이라고 합니다. 얘는 유치한 말로 가로치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국어과 역량이 6가지인데 5가지는 이건데 나머지 하나 뭐게 이런 식으로 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 역량이란 무엇이냐? 역량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내셔널 커리큘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모두 6가지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즉 내셔널 커리큘럼, 국가 교육과정을 다 완수하고 나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가지게 될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6가지. 뭐 자기관리 역량이랄지, 의사소통 역량이랄지, 공동체 역량이랄지. 그럼 6가지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각 교과는 반기를 들면 돼요? 아니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국어 교과에서는 이 내셔널 커리큘럼의 6가지 핵심 역량을 도와주기 위한 교과 역량을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역시나 뭐예요? 목표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목표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 6가지 목표. 그래서 국어과에서 추구하는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에 챕터에서 맨 끝에 얘기한 다음에 이 비판적 자기 성향이 무엇인지 쭉쭉쭉 설명해주고 자료정보 활용이 무엇인지 소개해주고 의사소통 역량이 무엇인지 소개해주고 다음에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다음에 문화향유 역량, 다음에 자기성찰 개발 역량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얘도 외워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사실은 얘네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뒤쪽에 있는 것, 예를 들어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도전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면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6대 역량은 외워야 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예를 보고 예를 쓰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조금 너무 저차원적인 시험이에요? 고차원적인 시험이에요? 저차원적이죠. 그래서 아직 국어과에서는 시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죠? 좋지 않아요? 근데 실과는 나왔습니다. 실과는 저차원적입니다. 왜냐면 실생활 관련되는 거니까요. 과목마다 요런 내용이 교과 역량이 시험 문제로 가로치기로 출제될 과목도 있고 아닐 과목도 있는데 국어과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아마 안 나올 거라고 하면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조금은 해야 됩니까? 조금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그때 칩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교과에서 이 교과 역량을 가로치기 시험 문제 냈으니까 국어도 희박하지만 한 번쯤은 외워두자.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내셔널 커리큘럼의 6대 역량을 배우게 되면 이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창의적 사고 역량하고 여기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하고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좀 외우기 쉬워집니다. 지금은 그냥 위치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걸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1, 2월에는 포지셔닝만 잘하면 돼. 다음 국어과의 6대 역량을 소개한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은 국어과의 하위 영역, 즉 국어과는 6대 교과 역량과 5대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하위 영역은 듣기 말하기 하나,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얘는 가로치기 시험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죠. 듣기 말하기 같이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런 것들이 성격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과도 나중에 하게 되면 그 교과의 역량, 그 교과의 하위 영역이 성격 파트에서 소개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음 목표입니다.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딱 그냥 간단하게 반 페이지 정도네요. 위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총괄 목표라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줍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을 하위 목표 또는 세부 목표라고 합니다. 이런 명칭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괄적으로, 즉 국어과에서 어떤 기능을, 어떤 지식에 대해서 태도를 가지고 한다, 공부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지식, 기능, 태도 또는 기능, 지식, 태도에 대한 것을 분절적으로 제시한 것이 세부 목표, 하위 목표라고 하고, 걔네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을 총괄 목표라고 합니다. 08년도 이전에는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괄호치기, 기능 이렇게, 그다음에 뭐 문법 탐구 뭐 이렇게 괄호치기 나왔는데, 지금은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거 보십시오. 기능과 지식과 태도라고 하면 우리 그 교대 필수 과목으로 교육학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기능, 지식, 태도 이 명칭을 보면 누가 떠오르죠? 블룸이라고 하는 학자가 떠올립니다. 블룸이라고 하는 학자가 교육 목표 분류학이라는 영역을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리를 그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블룸이라는 사람이 교육 목표를 크게 어떻게 구분했냐면, 블룸은 인간이 교육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세 가지 영역은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지적 영역은 우리가 말하는 지식, 정의적 영역은 태도, 심동적인 영역은 이제 운동하고 머리를 돌리고 사고하는 거거든요. 체육교과라면 막 뛰는 거겠지만 국어교과에서는 막 뛰지 않잖아요. 그때는 이거는 사고 기능,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고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에 따라 이 블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교과가 아닌 모든 교육의 교육 목표를 제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뜻을 이어받아서 국어 교과도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해서, 즉 인지, 정의, 심동적인 영역에 대해서 세부 목표를 정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블룸은 이런 순서로 제시했어요. 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성적인 거니까. 감성적인 것은 좀 나중. 몸을 움직이는 것을 되게 천한 것으로 봤어. 이게 바로 누구의 관점이지? 플라톤의 관점이야.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펼쳤잖아. 밑에 있는 이 형이 하학적인 세계는 다 천한 것이라고 봤단 말이지. 먹고 싸고 막 그러는 거. 이데아의 이상적인 세계만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우리는 봐봐. 우리 국어교과는 뭐래? 지식을 맨 처음에 놓지 않고 기능을 먼저 놨어. 왜냐면 국어는 무슨 교과라고 하지? 도구교과라고 하잖아. 어떤 내용을 익히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고. 즉 사회교과나 도덕교과 같이 어떤 내용을 익히기 위한 도구교과로 쓰이는 거야. 또 도구교과가 뭐 있어? 수학. 과학의 여러 가지 공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을 좀 알아야 되잖아. 도구교과. 도구교과는 지식보다는 기능이 더 중요하겠지. 사회나 과학은 지식교과야. 내용을 알아야 돼, 개념을. 근데 국어나 수학은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먼저 제시했다, 이런 말이죠. 예전에 2009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을 먼저 1번으로 얘기하고 나번은 기능, 태도는 맨 마지막에 했었어요. 근데 변화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듣고 나면 그렇듯하지.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냥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 교과 교육론, 블룸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된다라는 거지. 다음 내용 책임이 성취 기준. 내용 체계라고 하는 것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봐봐. 아까 나왔던 5개 영역별로 내용체가 돼 있다는 거네. 여기 보니까. 그렇지? 영역별로 내용체가 돼 있어.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각 영역의 내용은 하위 범주별로 뭐가 있다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있대. 어디에? 내용체계에. 그 다음에 학년급별 내용 요소가 있대. 이를 통해서 각 영역에 추구하는 통합적 기능을 신장하도록 해서 요런 요소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 내용체계래.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와 11페이지 보니까
국어과에는 5가지 하위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듣기 말하기에서 가르쳐야 될 개념 있잖아요. 개념이 뭐야? 컨셉. 브루너가 말한 컨셉. 핵심 요소 명사. 핵심 개념을 몇 가지를 제시해 놓고 이 핵심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을 일반화된 지식으로 제시한 것이 내용체계고, 이 일반화된 지식 또는 이 핵심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각 학년별로 어떤 요소를 배울 것인가가 학년별 내용 요소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요소를 배우는 거 봐봐. 얘네들은 뭐야? 지식이야. 근데 이런 지식들을 배우기 위한 기능적인 영역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분절적이지 않고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분절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영역이 없어. 영역이 없잖아. 그치? 영역이 없어. 이렇게 나누는 거. 듣기 말해 본질, 뭐 유형, 요소, 태도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없어.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게다가 본질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은 지적인 진짜 영역인데 여기 보면 태도까지 해서 살짝 정의적인 영역도 들어가 있는 것이 내용체계의 진술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의 내용체계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 국어과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요 제목을 물어볼 수 있어.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알겠지? 일단 우리 교육과정 내용체계가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다음. 핵심 개념, 듣기 말하기 핵심 개념뿐만 아니라 나머지 영역,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모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 여기 목적 별표. 인간의 언어 생활의 목적이 되게 많잖아. 우리 왜 말하지? 뭔가를 지시하거나 뭔가를 얻고 싶거나 뭔가를 이해하고 싶거나 또는 살아가기 위해서도 말하죠. 그렇잖아. 여러 가지 언어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크게 보면 결국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게 잘 구현된 게 뭐야? 설명문 같은 거지. 그다음에 설득하기 위한 것. 이게 잘 구현된 그 글이 뭐야? 논설문 같은 거. 다음에 친교 및 정서 표현. 예를 들어서 메모를 남기거나 서간문을 쓰거나 또는 문학작품을 쓰는 거. 크게 들어서 3가지 언어 사용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유형을 나눠서 정보 전달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는 것인지, 설득적인 말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친교 및 정서 표현의 말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부하는 것이 듣기 말하기의 핵심 개념이라는 거야.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것은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은 당연히 시험에 나오고 나올 것이고, 목적도 시험에 나왔다. 목적 괄호치기. 목적이 영어로 뭐지? 펄포즈야, 펄포즈. 되게 쉬운 영어죠? 그런데 영어 교육론에서 펄포즈라는 말 대신에 쓰이는 영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 펑션.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변하는데 여기 기능은 for skills 있잖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기능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뜻이야. 목적이라는 뜻. 언어 사용, 언어 소통, 의사소통하는 목적을 펑션이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사전 찾아봐. 알겠지? 이거 나만 하는 거야. 영어 전공한 사람만. 펑션은 우리나라 말로 기능에서 펑션 키가 있잖아. 근데 2번이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 사전 찾아봐. 꼭 오늘 가서. 그러면 영어 교과에서 한 문제 맞게 되는 거야. 펑션.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밑에 보니까 3번째 칸에 듣기 말하기의 구성요소, 화자, 청자, 맥락. 이거는 독자나 뭐 필자가 아니겠지. 화자, 청자, 맥락이 있어서 듣기 말하기의 과정과 전략 같은 거를 공부하고 시험에는 요거 나올 거야. 상위 인지 전략. 요것을 메타 인지라고 하지. 메타 코그니션. 메타 인지라고 하는 것 우리 핵심 개념의 상위 인지 전략으로 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상위 인지 전략으로. 다음. 아직 듣기 말하기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제 졸릴 때쯤에서 이제 뭐야?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있다. 똑같은 비슷한 표에 읽기와 관련된 내용 체계가 나오는데 비슷하잖아. 아까는 말의 유형인데 이거는 글의 유형이네. 근데 사람의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목적은 다 똑같나 봐.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은 그대로 있고 읽기의 구성 요소, 과정, 방법은 그대로인데 다른 것이 있지. 뭐야? 밑에 보면 읽기의 방법에는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 네 가지 읽기의 수준이 있네. 그냥 글을 읽는 거.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글을 읽겠죠. 근데 한글은 깨쳤어도 의미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마고우를 읽었다고 해봐. 근데 아빠 중마고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읽기는 했지만 뜻을 모르는 거잖아. 그치? 비슷한 거야. 사실적 이해라는 것은 사실 자체를 이해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자체를 이해하는 것 넘어서가 뭐야? 행간 읽기라고 하지. 그 행간 읽기를 추론적 이해라고 그래.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를 파헤치는 거지. 비판적 이해는 숨은 의도가 좋은 것이니 나쁜 것이 판단하는 거야. 근데 더 나가서 어떻게 돼? 창의적 이해. 이해를 나는 이 요소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더 생각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더 이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보통 이해라고 하면 요 세 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를 세 가지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요 세 가지만 나왔는데 요 창의적 이해 있잖아. 요게 2015년에 추가되었어. 좀 더 비판 성찰 능력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돼. 그리고 비판적 이해가 2016년 괄호치기로 시험 문제 나왔다. 2016년까지는 창의적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이 비판적 이해에서 비판적 이해 나온 거야. 그러면 지금은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올까? 한 번 나왔으니까 창의적 이해가 괄호치기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하고 추론 중에 어느 말이 더 좋아? 추론이 좋지 않아? 우리 국어과니까. 우리 실과과가 아니야. 국어과니까 사실과 추론보다는 추론이 더 좋아. 근데 추론과 비판보다는 비판이 더 좋지. 왜? 역량 중에 비판적 사고 역량이 있잖아.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그치? 역량을 형성한 거니까. 이 용어가 더 매력적이란 말이야.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2015 교육과정에 창의적 이해를 집어넣었으니까 새롭게 등장한 것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게다가 해봐. 기능. 요게 2020년 출제돼서 추론하기. 2020년. 바로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추론, 비판 이런 명칭을 되게 국어과 교수님들이 좋아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어디에 박혀 있던지 잘 볼 수 있어야 돼. 자, 다음. 쓰기. 쓰기도 역시 핵심 개념인데 여기 보면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똑같잖아. 근데 이게 목적이란 거 밑줄 쳐 있네. 왜? 2019년에 이게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이 무엇에 따른 어떤 기준에 따른 글의 유형을 분류한 것인가요? 시험 문제 나왔어. 1년 전에. 그러니까는 목적도 외워야 된다고. 그때 어디 기준으로? 쓰기, 성취 기준으로 나왔으니까 쓰기에 밑줄 쳐 있는 거야. 다음. 밑에 있는 쓰기의 구성 요소,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옆에 보면 독자와 교류하기. 요것도 2018년에 기출되었다. 즉 기능 여러 가지 중에서 새롭게 독자와 교류하기가 들어갔는데 요거 괄호치기로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시험 문제가 진짜 미친 척하고 국어과의 쓰기 영역 기능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는데 9개 중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 이렇게 나올까? 그렇진 않아요. 독자와 교류하는 과정이 수업 상황에 그려지고 이것은 쓰기 영역의 기능 중 무엇과 가장 연관이 깊은 거 이런 정도로 나와. 근데 쓰기 영역에 어떤 기능인지 모르면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외워야 된다고. 근데 이 9개 중에 하나가 매치시키는 그런 곳으로 나오게 된다. 다음 다음에 문법. 문법 영역은 약간 달라서 여기 보니까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나오잖아. 즉 목적 아까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는 뭐야? 기능이라고 그러지. for skills. 근데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킬이 아니라 내용이지 내용. 그 내용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의문, 의문, 다음에 단어, 문장, 담화로 했는데 여기에 왜 탐구와 활용이란 말이 나오냐? 탐구는 뭐 하는 거지? 실제 언어 현상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거지. 활용은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입력, 출력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문법 왜 배우지?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이해하려고. 문법 왜 배우지? 문법적으로 더 잘 말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뭐라고 한다? 탐구라고 한다.
세상에 있는 언어 자료를 이해하는 것을 탐구라고 하는 거야. 이해. 다음에 언어 자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더 좋은, 더 정확한 언어 생활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탐구와 활용이 그런 의미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관용 표현이 5, 6회에 나오는데 관용, 가로치기로 시험 문제 나왔다. 관용 표현이 이디엄이죠. 이디엄, 굳어진 말. 다음 문법의 탐구와 활용이 핵심 개념이라면 다음 페이지. 문학의 핵심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야. 문학의 수용과 생산. 세 번째 칸. 수용이라는 것은 뭐지? 문학 작품을 읽는 거야, 읽는 거. 그렇지. 와, 이거 정말 좋다. 이거 손학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생산은 뭐야? 내가 문학 작품을 쓰는 거. 그러면 우리 애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공부하게 되면 모두 소설을 쓸 수 있겠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쓴다고 하는 것이 문예 창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따뜻한 편지 하나, 이거 쓰는 것도 뭐야? 이것도 생산이지. 국어과를 공부해야지만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공부 안 한 사람은 못하지. 저희 외할머니가 문맹이었어요. 공부를 아예 안 하신 거지. 한글을 몰라. 그래가지고 옆에 텔레비전만 항상 보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똑똑하셨어. 왜냐면 친척이 한 13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음력 생일을 다 외우시더라고. 그러니까는 사람은 암기 능력이나 사고 능력과는 상관없이 읽고 쓰려면 배워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문학의 수용과 생산. 아이들이 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내가 마음, 내 친교민 정서의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지. 메모지 한 장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문학적인 수용과 생산을, 즉 이해와 산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문학의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2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뭐 봤어? 내용체계. 내용체계 봤으니까 내용체계는 줄글로 되어 있어? 아니면 개조식으로 딱딱 나열돼 있어? 단어들이 나열돼 있지. 뭐 공부하고. 너무 딱딱하니까 그것들을 풀어 쓰는 것이 성취 기준이야. 성취 기준은 영어로 어치브먼트 스탠다드라 그래. 그게 뭐야? 아이들이 달성할 것으로 여기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는 거야. 즉 허들이라고 볼 수 있지. 결국은 뭐냐면 한마디로 골이라고 볼 수 있어. 골. 근데 우리나라에서 골은 뭐로 해석을 하냐면 목표로. 그러니까 얘는 어치먼트 스탠다드는 일종의 서브 골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학생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 그래서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거. 위에 있는 내용 체계가 너무 딱딱하게 잘려져 있으니까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 학생들이 알아야 될 능력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설명하면 성취 기준 두 번째 줄. 자, 국어는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아까 내용체가 서로 달랐지? 왜냐면 내셔널 커리큘럼에서 학년군을 2개 학년씩 묶어가지고 3개 학년군을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국어과도 마찬가지로 영역의 하위 범주별로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각 영역의 하위 범주별로 교수 학습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덧붙였어. 즉 맨 끝에 보면 내용 체계하고 성취 기준 맨 뒤에 교수 학습 평가 방향이 있다고 그랬잖아. 있는데 이거는 전체에 대한 교수 학습 및 평가 방향이고 하나하나의 성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하나의 성취 기준에 대한 개별적인 교수 학습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덧붙여서 얘는 되게 복합적인 구조야. 전체적으로 보면 맨 끝에 일반적인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취 기준별로 내용에다가 교수 학습 및 평가 방향을 집어넣어서 복합적인 구성을 한 것이 성취 기준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고, 성취 기준은 이 순서가 교수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냥 나열해 놓은 거다. 다음 성취 기준을 보면 봐봐. 요런 게 성취 기준이야. 요런 형식을 따르는 거. 290101.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라는 표시는 1, 2학년군 표시야. 그럼 만약에 4, 9 하면 이게 뭘까? 3, 4학년군. 6, 9 하면 5, 6학년군.
그러면 5국이 있을까 없을까? 5국. 5국은 없어. 왜냐면 학년군별로 묶어가지고 학년군의 맨 끝에 학년을 표시했기 때문에 2학년, 1, 2학년군 국어과 01 영역. 01 영역은 듣기 말하기인 거야. 듣기 말하기 영역의 첫 번째 성취 기준이 바로 이거래. 문장이지. 상황에 어울리는 의사말을 주고받는다. 이런 성취 기준인데 성취 기준별로 필요한 것들. 여기 봐봐. 2국 01, 01부터 2국 01, 06까지 모두 6개의 성취 기준이 있잖아. 근데 밑에 보면 성취 기준 해설이라고 있는데 2국 01, 01에 대한 해설과 2국 01, 03에 대한 갑자기 뭐야? 01, 02에 대한 해설은 없네. 어떤 것들은 성취 기준만 있고 해설은 없고 어떤 것은 성취 기준도 있고 해설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성취 기준 해설이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 밑에 해설의 여부가 지금 12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학습 내용의 경중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 왜 적어놓은 거야? 그냥 필요하니까 적어놓은 거야. 다 적으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필요한 것들만 적어놨다. 근데 그 성취 기준 해설에서 시험에 나올 것이 있다. 다음 선생님은 창의적으로 재구성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성취 기준에 있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취 기준에서 의도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면 꼭 성취 기준 아닌 것이라도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위험스럽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교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볼 텐데 어떻게 돼 있어? 1, 2학년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나온 다음에 또 뒤에 뭐 할까? 초등학교 3, 4학년군 전체 학년군 성취 기준,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 성취 기준, 그다음에 학습 요소 및 해설 쭉 나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거라 이 말이지. 이게 장장 몇 페이지까지 나와 있느냐? 39페이지까지 13쪽부터 39페이지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 중에서 다 보면 오늘 다 가고 중요한 것들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꼽아서 성취 기준 해설에 대해서 보고 다음 챕터로 이제 넘어가는 방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래서 1교시에서 뭐 봤지? 오늘 교육과정의 이제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랄지,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성격 파트 또는 교육과 교육과정의 연결관계를 봤단 말이야.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한 페이지짜리 받고 반 페이지짜리 받고 내용책에 한 30페이지 또는 100페이지 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성취 기준을 보게 될 것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초등학교 1, 2학년 성취 기준부터 쭉 한번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